안녕하십니까. 법무원 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8번째 유튜브 영상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법인 설립 이후에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 사안이었습니다. 배임 금액은 한 20억 정도 되었었고요. 저희가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나왔었고 형량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3년 이상의 좀 과한 형이 선고되었었고요. 항소심에서 변론을 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한 3% 정도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고요.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 이제 파기환송이 되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되는 경우는 한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으로 무죄가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의 수는 한 5% 미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 같은 경우는 배임 혐의, 문제된 배임 혐의가 한 20억 정도였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었지만 항소심에서 저희가 완전히 전부 무죄를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배임 부분 같은 경우는 임무 위반, 임무 위배 부분이 있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편취한 금액이 없었고 배임으로 인해서 취득한 부분이 금액이 다 회사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회사에서 다 승인이 된 부분을 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했고 증인신문 과정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 1년 정도 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중에 무죄 판결이 되어서 석방이 된 경우 구속된 구금 기간에 상응해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구속된 기한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당사자 본인께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 다르는데요. 제가 받아본 경험에서는 최저임금의 한 5배까지 매월 기준으로 월에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그 구속된 구금 일수를 곱해서 형사보상 청구가 나온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의 형사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전부 무죄를 받은 부분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사안이고 이건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사안인데요. 그 신문 기사나 신문 보도 화면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직권 남용 혐의 관련돼서 전부 무죄가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경제범죄가 아니었고요. 직권 남용죄라는 형법 처벌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 직권 남용죄 같은 경우는 위헌성이 굉장히 높은 규정입니다. 나중에도 위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직권 남용 혐의가 문제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권의 남용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고 실제로 저희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재직 도중에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과연 시켰느냐가 관건이 돼서 재판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러한 부당한 업무 자체가 없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근데 저희 의뢰인의 주장과 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그 하급 공무원 2명이 이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탄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뇌물범죄라든지 또 마약범죄라든지 지금 같은 직권 남용 혐의에서의 어떤 부당한 업무 지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저희 의뢰인과 배치되는 2명의 불리한 증언이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2대1 증언, 2대1 구조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버리니까 이 2명의 증언을 모두 탄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 직권 남용 혐의에서도 그 2명의 주장 내용이 굉장히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허위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나온 사안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험 사기 혐의입니다.
보험 사기 관련돼서는 최근에 보험 사기 특별법이 규정이 돼서 일반 사기 부분을 따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 발생시킨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요. 보험 가입 시점이 보험 사고로 문제되는 그 사고 발생 시점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주장 입증을 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험 사고, 즉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저희 의뢰인분께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받고 일종의 장애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그로 인한 그 보험금 수두액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억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한 5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보험금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SIU, 보험사기 조사를 하는 그 기관에서 다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였고 이 때문에 보험 사기 혐의가 문제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저희가 결국은 그 보험 사고 자체가 저희가 의도했던 사고가 아니고 정상적인 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았고 실제로 수술을 하였고 그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았음을 저희가 주장 입증을 해서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도박 공간 개설 혐의인데요. 그 무죄가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무죄와 동일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1심에서 면소 판결이 나온 사안입니다. 면소라고 되는 부분은 이미 예전에 기소되었던 혐의하고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소된 혐의가 사실상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서 일죄에 해당되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에 있어서 추가 기소가 된 부분은 면소 판결이 내려져서 처벌을 받지 않은 사안입니다. 무죄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면소가 나온 부분은 사실상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결국 면소 판결이 나와서 재판이 종결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다섯 번째 사안은 무고 혐의로 전부 무죄가 나온 사안입니다. 이 무고 혐의 부분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어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고요. 항소심에서 무고의 취지로 고소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결국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 다툴 때 사실관계를 뜯어보니 저희 의뢰인분께서 굉장히 똑똑하고 재판 경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자필로 내용을 적어서 고소장을 접수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일부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었고 조금 고소장 내용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무고 혐의로 본인이 공소 제기돼서 1심에서 무려 2년을 선고받고 거의 1년 정도 옥살이를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애당초 고소장을 접수를 하실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였더라면 아마 무고 혐의가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혼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무고 혐의로 1년 정도 옥살이를 하시다가 나중에 저희 법인을 선임을 하셔가지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되어서 석방이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전부 무죄가 나오기 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었고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전부 무죄가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설명드릴 그 무죄 부분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 관련된 부분은 편취의 금액이 한 1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부분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투자를 받고 이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고 실제로 그 투자금이 투자 유치에 설명된 내용대로 잘 사용됐다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한 10억 상당의 이 문제된 특경법 위반 사기 부분을 전부 무죄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것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고 저희가 형사보상을 청구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경법 위반 횡령 부분은 그 1심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특경법 위반 횡령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부분은 편취액이나 횡령금액이 5억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5억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특경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고 형량 자체가 3년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가 될 경우는 보석 제외 사유입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 보석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보석이 될 수 없는 사안인데 저희가 이 의뢰인 대표님을 변호를 해가지고 1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에게 그 특경법 위반 횡령 부분의 그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5억 원을 넘지 않고 5억 원 미만이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서 우선 보석으로 석방을 시켰고 그 이후에 특경법 위반 횡령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어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횡령 혐의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횡령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만 5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 위반 횡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횡령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순 횡령 부분이 되면 특경법 위반 횡령의 적용법조가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일반 형법의 같은 경우는 특경법보다는 당연히 형량이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고 보석으로도 석방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8번째 제가 또 무죄 선고를 받은 부분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된 의사분이었습니다. 그 의사분이 그 내과 의사분이셨는데요. 그 의학적 처치를 하다가 그 고객과 약속했던 부분에 따른 어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의료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무죄가 나왔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리면 그 의료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법 위반 혐의와 연계되어 있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사기가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결국에는 1심에서 이 사기 혐의도 무죄가 나왔고 의료법 부분도 무죄가 나와서 그 저희 의뢰인이었던 그 의사분께서 계속 의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 사례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저희가 다 선임을 해가지고 전부 다 무죄로 종결되도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9번째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1심에서는 2년 이상, 아마 제 기억에는 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1심에서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문제되어서 공소 제기되었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을 선임을 하셨고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그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장 입증을 했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다른 어떤 적대적인 증인의 어떤 증언 내용을 저희가 탄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고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10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부분입니다. 마약범죄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데 마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마약범죄 같은 경우 한 사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2명의 증언이 필요하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마약을 판매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약을 판매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같이 갔다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한 사람도 있고 마약을 직접 판매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2명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2명의 증언이 실제로 허위다. 일종의 던지기 수법으로 저희 의뢰인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관련된 부분에서 마약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장 입증을 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무죄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나중에 억울하게 공소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형사 보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형사 보상은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링크에 달아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꼭 변호사를 선임 안 하셔도 이 부분은 형사보상을 직접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청구되는 금액이나 보상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그 담당 변호사분에게 형사보상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아마 많지 않은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10가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제가 업무 수행을 했던 무죄 선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무죄 선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자기의 문제된 혐의와 동일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의뢰인분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